네, 계속 가시죠. 예, 이어서 19조 얘기해야 될 차례네요. 사상의 자유.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상의 자유는 크게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뒤에 이제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학문 예술의 자유까지 이렇게 4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부터 잠시 얘기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는 정신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하는데 다 이제 이 안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9조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괄적인 얘기로 좀 담아놓은 그래서 양심 자유 얘기할 때 이제 양심을 내면에 가지고 있을 자유가 원칙인데, 표현을 할 자유까지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까지도 얘기할 때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이런 문제가 문제 되겠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양심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법학과 아니신 학생들도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고, 자연인은 사람인 거고, 그것도 외국인도 포함되고, 그래서 법인 중에 제일 중요한, 많이 나오는 게 회사니까. 회사는 양심이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 그거를, 그런 부분들, 형성된 양심은 아니지만 자기 의견을 제시할 표현의 자유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일단 쉽게 인식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국교가 없죠. 종교의 자유보다는 국교 인정, 정경 분리, 이게 중요하고, 한국은 워낙 종교자유가 보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종교법이나 집회법 또는 감염병 예방법하고 충돌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는 남 앞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핵심 그러니까 내 자유를 잘 누리려면 너무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점점 더 바뀌는 게, 경제적 자유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노동력을 쓰든 안 쓰든 내 마음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결국은 제어를 하고 잡는 건데, 그런가 같이 종교도 본인 종교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종교 자유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정이 돼야 되고요. 이 종교와 정치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 이 조항 실제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정당이 지금 없죠? 기독자유당 같은 게 2.몇% 저번 선거에 얻었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제가 기억은 그렇고, 요번에는 워낙 이제 모모 목사님 등등 해서 문제가 있는 바람에 아마 그쪽은 아예 이제 나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정치에 자꾸 접근하시는, 단지 정치인들은 종교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 보면 아침에는 이제 마음이 타고 가고 오후에는 아멘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황교안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이자 불교 신자이자 하여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이거는 우리 단계에 두면 안 돼. 그리고 그런 국가적 작용에 해당되는 정치가 종교에 개입되는 순간 종교가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종교인들이 더욱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역시나 투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이게 많이 걸렸던 게, 지금 차별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또 지역에서 인권기본조례 이런 거 관련해서 종교 집단에서 지금 자기 종교하고 교리하고의 그 문제 이걸로 해서 실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막 행사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과 그것이 이제 법률 체계 안에서 그런 걸 관철하려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종교적 신념을 법 체계로 끌고 들어와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러 이제 우리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를 한계를 짓거나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한 주실 때 과잉하지 말라는 거. 또는 그냥 쟤들 만약에 우리 30조 이야기 나오죠. 본질적인 것까지 하지 말라는 그렇죠. 뭐 이런 정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잉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거를 위해서 남에게 이걸 믿으라라고 강요하는 건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네, 되겠죠.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고 21조는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22조는 학문 예술의 자유인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집시법 11조 문제가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그 3월 5일 국토행정안전위에서 집시법 11조에 대해서 개정안을 의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국회 앞에 몇몇 지역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앞에 법원, 국무총리 공간 인근 지역을 해서 집회를 못하게 100m 이내 하지 못하게 이게 지금 위헌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지금 다 위헌 판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도 이 헌법 불합치 된 다음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첫 집회였는데 이제 그 개정을 못 하고 나서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3월에 들어와서 이제 행안위에서 이거 그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게 완전 계약된 걸로 가버린 거죠.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그런 곳에서도 이 본질적으로 집회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좀 잘못해서 물론 이제 이번 그 새롭게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 그 법 적용하고 해석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경찰이나 법원에게 맡겨놨거든요. 개정안 나온 게. 그래서 인권단체들에서는 이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두텁게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더 예전보다 더 집시법을 획득시킨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최근에 있었어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국회가 끝나면 임대를 5월 30일 날 임기를 20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통과되지 않은 법률들은 전부 폐기되죠. 그렇죠. 폐기되죠. 폐기시키는데요. 제 생각은 이제 재선급 이상 의원들이 여당에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불구하고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인권 할 때도 뭐 얘기가 됐는데 이계수 교수가 이분의 한 얘기가 이게 서양의 경우에는 어쨌든 관공서가 그렇죠. 길가에 있으니까 그 앞에서 떠들면 안 돼. 꼭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일하기가 거시기 하니까 간격을 두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한국같이 국회에서 한다면 정무실에 한참 들어가야 되고 한참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시위를 못한다? 이거 진짜 웃기고. 본질적으로 집회라고 하는 게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게 그 자기 주장을 힘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그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공권력의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항거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장을 해줘야지. 뭐 하여튼 명박산성이 있던 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요. 면박산성은 아주 오래된 유물이긴 한데 아마 그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니까 초등학교 쪽 네. 이렇게 되겠네요. 언론 출판 관련해서는 이제 타인의 명예 요구는 이제 여전히 되죠. 그렇죠. 핵심은 가짜뉴스죠. 다 가짜뉴스로 사람 꼭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되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어를 할 수 있는 식으로 나가겠다 또는 이제 지금 중재위원회 수준인데 그거를
심판원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학문 예술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좀 연관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 영역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연구의 어떤 그 기준을 어디까지로 확장할 거냐.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예전에 국가보안법으로 그 처벌의 대상이 됐던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소위 실무에서 정리하기는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뭐 임원들 가세요. 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연구는 하되 발표는 좀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직 그렇죠. 학생은 말랑말랑하다 이런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은 실은 그 아까 그 K-팝 얘기도 아까 했었는데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백범 이제 쓰신 말씀이 자기는 이제 국악한 국가원하지 않는다. 문화권을 한다. 그 얘기가 생각해요. 저는 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강의가 해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특히 대학은 대학 교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강조를 더 해줘야 될 상황인데 워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교육부가 안 건드리지 않던 대학까지 사실 이게 학문 자격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어떻게 강의를 해서 자기 강의를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해 줄 거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우리 울산대는 G클래스 해서 그 안에서 뭐 과제도 내주고 퀴즈도 내주고 그게 얼마 안 되면 선생님들 경고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대학사회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느냐 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상황을 인식하면서 기본권 조항을 보면 약간 이해가 더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가 좀 있다라는 현실적인 논리들. 그래도 이 강의는 좀 괜찮아요. 화면이 보이니까. 딴 강의는 뭐지 PPT에다가 말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 사회도 앞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우산대도 제가 알기로는 강의 그 도서관에 가면 이제 한 강의 영상 찍는 것도 있고 한데 근데 그런데 인식이 안 되던 교수님들이 워낙 많으셨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맞이해서 사실 좀 서로 당황하는 상황이잖아요. 학생들도 당황하고 뭐, 이런 조건을 경험해보죠.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이 예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늘려야 되는 이 시기에 꽃이 피고 좋잖아요. 지금 1학년들은 없겠지만 이 강의는 아니,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아주 기대하고 이제 그래서 좀 놀까 했는데 지금 진짜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의 옛날 학생생을 생각하면 최고의 시간인데 1학년 1학기가 학창 시절이 그 좀 숨기고 싶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래서 23조는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함께는 법률로 정한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뭐 법이라고 하는 게 뭐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법이 뭐 개인의 소유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재산을 잘 보장 이런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뭐 재산권은 기본적 규정이고요. 아까 보시던 22조로 다시 돌아가시면 잠깐만 마지막에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 예술가의 권리 법률에서 보호하는 이 저작권법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재산권 틀이 없는 재산을 보호하는 조항이기도 해서 다시 그래서 하여튼 요 22조는 세계인권선언 때도 얘기했지만 이 카피네트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인 공공재로서의 어떤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저작권을 미리 선정한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독점이고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건가 뭐 이제 법률로서 보호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법률의 기준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사실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을 제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시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평등 문제에서 만약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사회관에.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나라랑 우리랑 공공의료가 구축된 나라랑 아닌 나라라는 거 따지면 결국은 우리는 재산이 있든 없든 뭐 어떻든 자기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든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는 아예 과잉 의료가 문제인 나라이지. 근데 이 나라는 자기가 못 받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을 못 가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약간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긴 한데, 제 생각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료나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아까 22조 저작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학 관련한 의약회사, 제약회사들 또는 의사들, 민영화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국민들이나 인간들의 평등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인류사적으로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누구는 돈 많은 건 살고 돈 없으면 죽는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그거 들은 거 아닙니까? 신종플루 때 그 타이플루 약을 복제 허용을 하지 않아서 그게 풀리기 전까지 그 지금 미국의 그 럼스펠드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윤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복제약을 허용을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생명에 관련한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보호한다는 것도 좀 문제. 저는 뭐 항상 뜨뜻미지근해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중간에 있는 그 커먼웨어도 이쪽으로 가는 게 역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그것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힘들이 일정하게 있어야 그쪽으로까지 견인을 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카피라이트가 너무 익숙해진 환경이라 그런 어떤 새로운 움직임 또 그런 공공재로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사람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기본 틀은 개인의 자유에서 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권이 없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중세부터 또 이야기를 하자면 재산권이 아예 없던 사람들이 뭐 하여튼 길드나 뭐 등등을 통해서 뭐 새로운 르네상스 또는 이제 중세 시가 넘어가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시작됐겠죠. 그러면서 농사만 짓던 영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치를 생산할 수 없었는데 도시가 생기면서 이런 재산권들이 보장되고 그런 재산권들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어하기 뺏어버리고 쥐어버리면 끝이니까.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독일 애들이 했던 걸 보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흡수하고 잡아놓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갔었던 거를 시민의회가 생기면서 왕의 권한, 영주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서 재산권이 보장되고 그러한 재산권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권리가, 개인의 권리가 확장되면서 불구하고 역으로 우리가 이제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에 경제공황 등을 통해서 이 재산권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회적 생각 판단하에 재산권을 이양 사망을 보시듯이 공공복리 또는 수용사용 제한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시장경제 체제를 뭘로 볼 것이냐. 근데 시장경제 체계도 돌아가려면 그 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어느 쪽을 가든지는 그 사회마다 판단을 하면 되는데 원칙 라인이 없이 가버리면 시장경제라는 건 그냥 만인의 자유가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사회 시스템이 안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재산권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산권 부분을 실은 우리 박 대표님은 인권 항목에서 빼고 싶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인권 역사를 보면은 1115년에 그 마그나 카타에서 두 개잖아요. 신체의 그렇죠. 재산권이죠. 또 근대 시민혁명에서도 재산권을 따지지 않고 그만큼 재산권은 지금 굉장히 소중한데 문제는 그거를 오남용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만 행사가 그런데 재산권의 영역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강 같은 데 관심이 있어서 그 하천 유역에 재산권이 없으면은 그 강물이 그냥 앞치만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갈 텐데 이 재산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강물이 들어와서 농토를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재산권을 보장하되 국가가 컨트롤을 하려면 굉장히 뭐 여기 법학과의 학생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재산권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동산 등등등으로 나뉘고 민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차원에서 가지는 특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권리에서 좀 제어를 더 많이 지금 형태보다 한다라는 건 우리 민법 체계 자체를 조금 이제 많이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헌법을 지금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헌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민법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법이죠. 근데 사실은 민법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지만 실제로 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자 오늘 내여 나와라 하는 것도 제가 구두로 계약을 하는 거고 뭐 등등부터 여기 있는 걸 내 거냐 마냐부터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단지 한 법학과에서 배우는 23조 제가 헌법을 공부를 하니까 23조에서 보는 재산권이라는 어떤 사람이 부가가치 또는 가치를 가진다는 그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 체제 물론 이제 형태적으로는 수준 자본주의 체제겠죠. 이 체계를 어떻게 조율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약간 혁명적으로 23조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학생들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24조 넘어가겠습니다. 24조, 25조는 정책기본권이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갖죠. 며칠 전에 다들 투표를 하셨을 건데 그리고 이제 25조는 공무단위권을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논의되는 건 여전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는 이제 처음 18세 선거권이 내려갔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19세까지 이제 제한을 해놨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국민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제한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만 부여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적합한 거냐 뭐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거다. 뭐 현실적으로 어제 그제 또 선거 끝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첨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국민이 공무당인권을 가지는데 과연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공무당인권을 가지기 쉽느냐?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걷기가 기본적으로 불편하신 분이 계실 테고 그다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지금 지체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후보가 되셔가지고 당선이 되신 이번에 됐죠. 시각장애인 한 분이 이번에 입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국회 이제 출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가시거리로 나오고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개라는 그 생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 세 사람도 달라요. 근데 폭넓게 가지 마세요. 폭넓게 갈 필요는 없고 제 말씀은 이 명인 인도견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지금도 사실 사회적으로는 카페나 이런데 개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싫다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장차법에 이미 그 부분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법률로 처벌받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시는 게 되게 되냐 이건데 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셨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더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질 것이다 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구 이야기인데 이제 탈북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 이제 공무 당위권이 있으니 국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의정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무위원회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국정원 같은 보고를 받거든요. 국가 기밀을 보고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약간은 이제 우려는 있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된 이상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법률로 그 선거의 투표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해놓고 나서 이제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 연령이라든가 대통령 출마 연령 이런 거를 법으로 아예 그러니까 선거권하고 달리 피선거권을 더 엄격하게 해놨는데 그런 의미가 있나요? 뭐 법률뿐만 아니고 헌법에 대통령 40세로 법률이 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의 인식 구조 자체가 이게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의도 있게 막 이제 젊은이들을 몰아가는 건데 이제 그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30 몇 세 총리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엄청 나오잖아요. 제 생각에 풀어도 된다. 그 또는 25세라는 제한도 국회의원 제한도 18세까지 낮추는 게 정말 대학생 대표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18세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감 선출하는 이런 것만은 더 내려서 전체는 아니지만 교육감 선거할 때는 16세까지 뭐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 정도는 충분히 판단. 중학생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결정짓는 이런 곳이 그게 이제 시빌 컨트롤이거든요. 시민에 대한 통제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이제 주는데 이 법률에 대해서 이게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뭔지 헌법 정신 뭔지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 정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의 제한이라는 틀로 아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이제 헌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부분도 다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으로 생각해서 이게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800만 명 정도가 해외 동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한국 들어와서 살 때 국민이 아닌 경우에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물론 이제 그 외국인들도 사실은 이제 등록을 하면은 지방선거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강철 선생님 이야기하시듯이 구시대적인 틀로만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예 이제 새로운 시대로 21세기에 맞춰서 한번 글로벌하게 표현은 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소위 가부장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에서 벗어나서 그냥 진짜 머슴이 돼야죠. 네, 머슴이 되는데 그래서 니은을 못 믿으니까 뭐 18세다 아니면 25세다 뭐 이런 걸 가져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실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적인 수준이랑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시켜도 뭐 초등학교 5학년들도 정치적인 인식이 지금 그렇다면은 뭐 각종 제한은 없고, 저는 사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떡볶이인데 그냥 확 돌리면 된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변혁이라는 측면에서 확 바뀌면 이제 제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연동제 같이 국민들 다수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찍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길어지나 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내각제도 많이 하지만 상원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주권적 틀에서 보면은 좀 다른 방향일 수도 있는데, 온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배심원같이 요새 뽑아서 그 사람들이 뭐 5천만 명이니까 우리가 한 5천 명 정도 모여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떡볶이 형태가 되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직접 논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당원제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뽑힐 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민해보면 있는 자, 가진 자, 뭐 등등등 최소한 변호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달 정도 국가에서 뭐 아니면 1년 정도 돈을 줘가면서 그런 의원들을 해보게 하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쪽으로 네, 넘어갈까요? 네. 26조부터 30조까지는 이제 청구권지 기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조까지 26조는 청원의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7조는 이제 무죄도 추정되고 뭐 무신의 자유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청원권 엄청나게 행사하고 있죠. 청와대.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강화되긴 한데 신문고처럼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지방의회에도 청원을 행사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뭔가를 해달라는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꾸 잊어먹고 센터에 몰리는 이게 약간 한국 사회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힘 있는 놈한테 이야기를 해야 뭐가 정리될 것 같은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지역화되고 뭐 지방화된다 할까요? 그러면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부분들은 청원이 글로 이전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사실은 중앙에 다 예속이 된 지방자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은 지방자치라고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보기 어렵죠. 제 생각인데 권한을 주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 제도 큰 틀을 이제 2단 있잖아요. 방역도 있고 기초도 있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이게 왕문처가 여기로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광역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광역을 우리가 도라는 틀이 있으니까 그 도 정도는 영남 아니면 호남 정도로 해서 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장관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직하게 그런 형태로 하든지. 왜냐면 뭐 하나 만들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중앙 도시심의위원회 같은 데 가는 게 세종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영남 뭐 대구되든 부산이 되든 가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법원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도. 27조는 뭐 아까 12조 때 나왔던 것처럼 재판 관련해서 권리하고 뭐 신속한 재판 또 무죄 추정 뭐 이런 것들을 쭉 기술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12조 13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보시면 27조 중에서는 제가 요 근래의 사회적 문제를 보면 4항 정도 판결할 때 무죄로 추정돼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또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검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로 죄인이 될 사람인 형사 피고인의 편을 들 필요도 없고 또는 이 피해자의 편을 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심정적으로야 얘가 살인을 했든 아니면 뭘 훔쳤든 피해자 편을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거에 따라서 국가소추권을 행사해서 얘가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 자꾸 법원에 이걸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얘는 나쁜 놈이니까 나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 하고 국가공권력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게 언론에 노출되니까 무죄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회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성인지적 문제인데, 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판사들이 성지 관련 사건들,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유죄 추정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사건의 내밀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도 있고, 길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죄형법정주의만큼 강력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검사 내정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결국은 이 검사들도 자꾸 언론에 나오고 싶은데 정치하고 싶어요. 언론에 얼굴 붙여가지고 결국은 정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죄 추정이지.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는 다른 거는 뭐 얘기를 하실 텐데 이제 이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불사재판을 받냐 안 받냐 이런 헌법적 이야기인데 이제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앞으로도 군인들도 여기 지금 보시는 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인들도 불사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게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들어온 거 이런 거는
군사재판 옛날에 또 군인 아니면서 군사재판을 다 봤잖아요. 많이 받았죠. 자, 28조, 29조, 30조인데요. 28조는 이제 형사 보상 청구권이고 29조는 국가배상 청구권인데요. 일단은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법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보상은 앞에 정당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그 정당한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거냐는 정당합니다.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울산시에서 내 땅을 갖고 있는데 수용해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수용하면 그에 대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상이다. 밑에 나오는 배상은 누군가 여기 보시듯이 29조 1항에 불법 행위로 라는 게 있어요. 불법 행위.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또는 과실이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때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요. 그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위에는 손실보상, 손실이 생겼으니까 내 재산 뺏겼으니까 밑에는 손해배상인데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위안부라고 얘기되는 그 성노예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는 그냥 보상으로 그렇죠. 한국은 뭐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국가 저지른 그 불법인데 보상으로 가면은 불법이 아니고 국가는 그냥 잘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그냥 피해 입었네요. 쉽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죠. 분명하게 이제 대비되는 사례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28조, 29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30조는 하인이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최근에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에 근거로 한다. 29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개정안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기억은 유신 때 그렇죠. 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자신의 생명과 관련해서 전투훈련,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다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아예 헌법에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 사인 같으면은 뭐 공공배상 또는 뭐 어디 다른 거 보상, 정신적 보상까지 다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못하게 만들어 놓아서 약간 악법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예 없애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아무리 누가 이야기해도 헌법이 개정이 돼야 없어지죠. 그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여튼 뭐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군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더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아무래도 이제 윤경일 연구원이 군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논문도 그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게요. 30조는 맞아 얘기했는데 30조는 뭐냐면은 국가는 그 성들 목숨 뭐 이런 걸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다 못했다.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가 그렇지. 현재까지도 그렇게 책임을 많이 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타의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주 얕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보호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사회권 넘어가 볼까요? 31조부터 36조까지가 사회권 조항입니다. 아니죠, 청구권, 사회권 조항이죠. 그래서 31조는 교육받을 권리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거고요. 초등교육과 법률 정하는 교육을 의무를 진다. 부모는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뭐 기타 이렇게 6개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추가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의무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고등학교도 이제 조금씩 의무교육에 가깝게 거의 의무교육 의무교육 형태로 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지방에서 그만큼 자치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앙 원로들은 돈 안 주려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무교육들이 과연 중등교육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야 되느냐. 대학생들 계시지만 고등교육에서도 충분히 여건이 된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재산권이나 이런 걸 판단해 본다 그러면 거기는 놔두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들의 등록금이나 기본적인 틀은 다 바꾸고, 지금도 공무원이거든요, 국공립 교수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따져서 고민해 보면 훨씬 더, 또는 이제 대학에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학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뭐 서구에서 그렇게 대학 많이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는 고등학교 나와도 뭐 먹고 사는 먹고 거죠. 사는데 뭐큰 이유였다는 거고, 한국도 그렇게 가야 돼. 취업의 문제하고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구나. 단순한 대학 교육만을 딱 떼어내서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좀 과도하게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국가가 정책을 이제 쓸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대학 교육을 무상교육 하는 이런 대학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 수준이 엄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2조 같은 경우에도 30조 이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제 불법 체류자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교육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현재로는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장애 학생들, 예를 들면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물론 버벅거리는 온라인 등등 문제가 있지만,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진학해서 생활을 해야 될 학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특수학교가 특수학교 전하는 거 힘들겠죠. 잘 듣지 말씀은 이 애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더욱더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식도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장애 학생들이 더욱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예산을 더 준다든지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없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교육받을 권리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32조 근로의 권리. 이건 전문가가 들어가겠습니다. 32조가 이제 근로의 권리고 33조가 이제 노동상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조문은 이제 한번 보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이쪽이니까 일단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문은 마음에 든다는 얘기고, 예. 우리말로는 모든 국민한테 근로의 권리가 있다는 우리말이고, 가진다는 우리말로 아니다는 얘기고 해서, 이제 근로의 권리가 뭐냐고 하면 또 골라파져요. 열심히 일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이고, 이제 나한테 일자리를 다오 했을 때 못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사회주의 국가야 뭐 다 주는 거고, 못 주게 되면 생계를 주는 것인데, 자본주의 국가도 역시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예 돈이 없네, 그러니까 할 수 없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기본소득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좋은 사회는 내가 일하고 싶은 바대로 일하는 사회일 것 같아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고,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청년세도 문제이고, 또 노인이 되면은 아주 생계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진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 32조 같은 경우에 그 뭐 2항도 마찬가지로 4만부터 쭉 내려오는 것도 뭐 6항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이전에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 임산부든 다 이제 착취적 구조인 거죠. 그렇죠. 착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해서 벌어 먹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네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또 있다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 근로의 권리에서 여성과 노동소자 등의 이제 특별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 인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상상적으로 넘어갈까요? 노동사건에 대해서 는 이제 노동사건인데 단결권, 단체 교수권, 단체 물권을 왜 주냐면 노동자들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직장 내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곧장 사장님한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노동조합에는 힘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한테 뭔가 얘기해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건이 향상된다든가 최소한 유지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노동상권이어서 노동상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라고 읽을 수 있고,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은 사실 근대적인 권리는 아니거든요. 근대적인 권리라는 것은 원래 부재가 국가 기관을 통하게 되는데 단체 행동권은 직접 사용자한테 실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권리이지만은 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냐? 결국은 그 야만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뭐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 노조가 있다, 교원 노조가 있다. 헌법적으로는 교원 노조 부분은 좀 논란이 있죠. 교원에 대해서 헌법에서 침묵이 지키는데 왜 설박교 선생님들을 교원노조법으로 이렇게 옥죄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있습니다. 요새 2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여에서 달아났잖아요. 그렇죠. 해당 사항이 있는 공무원과 없는 공무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만 노동상권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닫아놓고, 그렇죠. 딱 법률로 딱 지정한 사람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모든 것은 다 노동상권을 주고 여기는 좀 그러하니 안 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2조를 제 생각은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얕은 데로 바꾸면. 근데 사실 외국을 보면은 공무원한테 뭐 단체 행동권을 못 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중에서 공무원이면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가진다, 다 가진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항의 단서 조항으로 달면 되거든요. 이 항은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을 비번인 경찰들은 나가서 스트라이크하고 그걸 막는데 문제는 이제 방망이 이렇게 두고서 동료하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게. 누가 비번인 거는 중요하겠는데.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천정권이나 이런 부분 군인들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죠. 우리는 너무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 그 헌법 개정에서도 뭐 나중에 나오지만 근로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 구시대적인 열심히 일하는 자는 많이 들어요. 어떻게나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34조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뭐 기본소득 얘기도 있었는데 사회 안전망을 좀 편하게 구성한다는 것은 생명권 더하기 사회보장 수익권. 결국은 그냥 한국가가 유지된다는 게 그 인민들이 그 국가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층이 너무 핍박을 받는다면 그 국가는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이라는 게 결국은
적당히 달래가면서 그렇게 자원주의 유지해가는 것인데 이 34조도 그런 거죠. 사회주의 국가로 가지 않게 하는 어떤 최저선, 최고선은 아니고 최저선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는 바로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보니까 오늘은 눈에 확 띄네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을 보호하고 노력해야 된다. 근데 노력하기만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 거의 그 세계인권 선언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사회권 조항은 대부분 그 하여야 한다. 조금 많이 가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마 설명을 한번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사회권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능력 또는 복지적인 지출을 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뭐 프로그램설 등등등 뭐 추상적 권리설 뭐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권리인 것이고 특히 이제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여자, 노동, 청소년 뭐 등등등의 보장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만 말씀하신 6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 헌법 만들 때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되지 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헌법이라는 게 아니 오래된 헌법이죠. 자, 이 속도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글쎄요. 시간이 자, 35조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35조, 36조, 37조 세 개의 조항이 남았는데요. 35조, 36조는 이제 환경권 그리고 아동 및 모성보호 그리고 보건에 대한 그런 국가의 의무를 좀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환경보호는 뭐 요번에 그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죠. 환경이 돼가고 있는 건데 그만큼 환경이라는 건 이 주거 사망의 주거 관련해서는 좀 모호하게 좀 써놨죠, 그죠? 주거권 우리가 따로 주거권을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데 주거권을 헌법에서는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노땅들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푸세식 화장실 뭐 학교는 다 푸세식이었죠. 뭐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고 푸세식이 뭔지는 안 나요? 푸세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똥을 푸는 우리 요새 쓰는 말고. 근데 그런 시대의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이 옛날에는 다 어렵게 살고 쓰러져가는 이런데 잘 사는 사람 잘 살았죠. 옛날 아니고 기생충 뭐 지금도 하시는 그래 치면 하고 하면은 몇백만 세대 그렇죠. 몇백만 세대가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바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환경권이란 측면에서는 참 이제 애매한 게 국가 전반적인 그 개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 댐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가져가는 게 되게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국토부보다는 이제 환경부가 훨씬 더 일이 많아지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새 국회에서 정리할 것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과감하게 넘어갈까요? 아니,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좋죠. 예, 워낙 많아서 환경권만 가지고 그렇지. 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 혼인이란 게 그 혼인의 순결성 유죠. 보다가 지금 그게 아니고 개인의 전원 평등인데 하나 아쉽다면은 양성이라고 해놔서 앞으로 이제 성평등으로 맞는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그게 나중에 조 한자 가지고 개헌이 안 될지도 몰라요. 대단히 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개인의 존엄과 평등은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조에서 이야기한 12조가 이야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왜? 우리 근대 이전의 가족 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양반 사회, 보통 사람 사회 뭐 등등 다를 것이고 최근대까지도 보주제를 작성하는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가족 생활 내에서 또는 혼인이라는 제도의 내에서 개인의 자유가 없었던 거죠. 뭐
너 결혼해 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정략 결혼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기가 원하잖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가족 생활 안에서도 애들은 부모들의 부속물처럼 생각되는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에서 충분히 이야기 아동의 권리나 이런 걸 이야기했겠습니다만은 그 개인은 태어난 애부터 물론 태아도 보장되겠지만 애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여대생들, 여학생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저 때만 해도 우리 누나들 대학 못 갔고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적으로 또는 이제 그것이 개발 단계에서 대학을 못 가면 어디 갔나요? 고등학교에서 시집을 갔죠. 취업하든지 공부를 가다 취업을 하든지 취집을 그 용어는 별로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 이제 8순이 다 되시는데 항상 그러시 초등학교 4학년만 제대로 댕겼어 보내가 왜 못 다녔냐 큰 고모이기 때문에 이제 동생들 업어야 된다. 학교를 못 가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지만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권 조항뿐만 아니고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유용한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꼰대로 나 때는 말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조항인데요. 37조 그래서 1항은 이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병치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헌법의 앞선 조항에서 열거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병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사실 그 시대에서 우리가 미처 조문하지 못했던 다양한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까지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조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인권 기본권이라는 게 끊임없이 팽창해가는 그렇죠. 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 10조에서 이미 다 얘기는 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은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줄 권리, 인권 이거에 대해서 헌법에서 이제 나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체제는 국민이 하고 싶은 것,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그러니까 헌법에서 요렇게 정해놓지 않더라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시하지 말라는 건 물론 이 경시되지 아니한다가 용어가 더 바뀌면 좋겠지만 보호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바뀌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용어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권과 법이라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그 인권, 사람의 권리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헌법에서는 모두 보장되고 있다. 물론 그 보장이 과연 완벽하게 보장되느냐 또는 어느 수준 있게 보장되느냐 이 차이겠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보장들이 전부 다 권리들이 이제 그 제도 속으로 포함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을 한 그런 조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잊혀질 권리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알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그렇죠. 요즘은 이제 잊혀질 권리 가는 이런 참 흐름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법학과가 아니신 이 수업의 수강생들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다 정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금방 오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몇 년 전에는 알 권리가 확 떴는데 요즘은 반대로 없어지는 권리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법을 어떻게 정해놓느냐 하시면 사람이 언론에 통해서 등등등에 대해서 보장해야 된다 정도만 규정해놓고 예를 들면 법률 밑으로 또 내려가지고 위임해서 거기서 현실에 딱 맞게 팍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법 체계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37조 2항이 이제 일반적인 법률보 조항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조문을 읽어보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그 법률보 조항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인권 침해,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아주 좀
필요한 조항인데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제한해야 되냐, 뭐 때문에 제한해야 되냐?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운영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 같은 경우에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갔고, 그러니까 딱 공공복리가 지금 전입 외방법으로 하는 코로나19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는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 유보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네, 큰 틀에서 법률로, 그러니까 국회에다 권한을 준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즉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10조의 인간존엄과 관시, 평등, 행복 추구권, 앞서 이야기한 민주주의 원칙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지만 국민조건이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본권하고 다 연계가 돼서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건 국민이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까 생활권 같은 사회권도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원론적인 것, 특히 예를 들면 생명이라든지 사형제도도 사실 이 조항이 있을 때 계속 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헌법적 조항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사회화되고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이 점점 더 보장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는 30조 2항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의 법률 조항이지만 바뀌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의 인권 침해가 대부분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공권력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질서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인권 침해를 끊임없이 해왔던 나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헌법에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할 때 기본권 제한이 되는 거고,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법률이 있더라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또 조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 같은데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요청을 하면 나오는 게 한 4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과잉 원칙 안에서 목적이 정당하냐, 그렇죠. 국가가 제대로 된 정당한 목적을 갖고 그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두 번째는 방법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방법, 예를 들면 뭐 고문은 예컨대 하여튼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침해 자체가 예를 들어 제한을 할 때 최소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회 제한을 한다 치면 아까 우리가 쭉 국회 앞 이야기했지만 법이 그렇게 바뀌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최소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100m 정도 뜰이 있는데 그 밖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형태처럼.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라서 어느 이익을 많이 볼 거냐. 그런데 사실은 이익 형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국가가 다수가 이득을 많이 보느냐 마느냐로 이제까지 생각해 왔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의 핵심은 국민 한 명 한 명 개인이 얼만큼 국가로부터 인권을, 자기의 권리를, 자유를 보장받을 거냐라고 이렇게 해라라고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익을 제한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득을 자기는 얻잖아요, 국가가.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이득을 얻는지를 자기가 주장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될 거를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헌법 해석이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모든 사람들도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37조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10조부터 37조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기본권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아까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년 됐네요. 2018년에 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헌법 개정안이 일단은 그 제안이 됐죠. 제안이 됐는데 이제 어쨌든 지난 국회에서는 논의가 되질 않았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문제점도 있어서 어떤 식의 것이 있었는가 간단히 좀 살펴보면,
전문에서는 지금 4.19 혁명까지 되고 있는데 민주혁명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인돼 있는 부마항쟁이나 5.18 6.18항쟁 같은 경우를 이제 민주주의 기념으로 좀 명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시대적으로 왜 이런 얘기하고 기본권 개선은 이제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모든 국민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현 시대에 그 맞지 않는 그런 그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전체를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였고 다만 이제 그 사람으로 대체를 하더라도 확대하더라도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관련한 권리에 대해서만은 이제 분명히 안 들어가죠. 그런 부분은 이제 한정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다 바꾸는 문제, 뭐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을 기존에 있던 조항을 개선하는 얘기가 있었고 신설되는 것은 그 세월호 이후에 생명권 문제라든가 안전권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는 거 그리고 정보기본법에서 이제 약간 자기정보통제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구체화하는 것 사회보장도 지금 이제 국가 시혜적 측면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거론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거권이라든가 건강권 이런 신설하고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약자의 권리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 신설된 기본권을 좀 두겠다. 그리고 군인의 인권까지도 아마 들어간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이제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마련한 최선의 안으로 아마 제출이 된 거였고 논의는 더 가봐야 되겠죠. 추가로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 같은 경우에 4.3 같은 걸 넣어서 국가가 6.25나 4.3을 통해서 국가 폭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제압했던, 죽였던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 위에서 아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지금 2시간 동안 기본권을 배웠습니다만 인권거법이라는 과목에서 기본권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너희는 살지 마라 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은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선언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5.18 근데 다 연계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신설 기본권 중에서도 그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를 들면 이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법으로서의 하나 이제 지방자치가 그만큼 강화되기 때문에 좀 더 연계해서 지방정부에서 얼마큼 이거 바꾸면서 제도적으로 바꾼 것도 다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어놨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아까 노력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 뭐 그 정도라도 정리가 더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 어쨌든 뭐 헌법을 저희가 지금 1987년 헌법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시대의 많은 변화들을 겪어오면서도 헌법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개헌선은 막았다 그랬고 그렇죠. 개헌선을 막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기본권 아까 이제 그 10조에서도 얘기했죠.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고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고 왜냐하면 헌법이 기본권을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 속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다 풍부하게 담아내는가는 국민들 개개인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진행을 했는데 얼떨결에 친구를 이유로 이렇게 또 동원돼서 오늘 헌법 기본권에 대한 해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인권법화연구센터의 윤경일 연구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리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